체중감은 83도 나오고 있거든. 근데 다시 하고 어느 그게 77, 78 그 근처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그냥 그건 정상적인 된다고 일단 그런데 아니 그나저나 이 검찰청 전형하실 건가요? 분명해야지. 그 말이 되나 이 사람들아. 아니 뭐 700 몇십 대 빵도 빵이지만은 저쪽도 지구상에 불법 대선 자금이 내려갔다는 거는 그런 몇 가지 증거로도 나와 있고 상식적으로도 그건 분명한 거 아니. 돈 걷어 가지고 어디다 썼겠어. 선거운동하는 데 썼지. 제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게 후보가 다니면서 돈 쓰는 거하고 지구당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다 치고 저쪽도 누구지? 김덕배 의원이었나요? 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그냥 뭐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만 특별히 이뻐서 7천만 원 주고 딴 데는 적게 줬나? 그리고 지금 42억 얘기 검찰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뭐 400대 뭐 42억 뭐 그렇게 딱 10분의 1로 그래 맞춰냈던데 예? 그게 뭔가면은 내가 알기로 그 이상수 씨가 분당할 때 자기 책상에 있던 게 뭐지 서랍 속에 저 안쪽에 있는 걸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게 문서가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문에 보도됐잖아. 각 지구당마다 해가지고 다 사인하고 돈 받아간 거. 그거 42억만 그것도 7차 분이라고 돼 있다는만 그 문서에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어쨌든 저쪽에 불법 대선자금 내려간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묘하게 1억으로 딱 잘라가지고 저쪽은 해당 안 되는 걸 딱 만들고 우리만 뭐 상당수 걸리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지. 이거는 나는 법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의지가 개입된 거죠. 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공정하고 공평해야지. 법이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도 뭐 700 몇십억 대 빵이다. 왜 그러냐? 뭐 한나라당 준 거는 말을 안 한다. 그게 경찰 변명 아닙니까?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근데 오늘 최 대표님의 톤이 굉장히 아침 회의 때 높으시던데. 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출구조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당 지구당 위원장이건 뭐 의원이건 간에 그 정당에서 그 돈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조사해가지고 검찰청에 좀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면 그 상관 못하는 거예요. 그 총선이 되겠습니까? 기왕 총선 못할 바에는 대검 청사를 가서 점령을 했어가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지. 그럼 어떡하겠어? 앉아서 죽으란 말이요? 근데 임시국회 소식은 분명히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저쪽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지요. 일단 우리는 보도방에 본 게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시작하면은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뭐 한나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사실상 대통령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뭐 탄핵이라는 게 검토는 다 하고 있죠. 저쪽이 오히려 앞서가고 민주당이 우리는 이제 뒤쫓아 가는 이런 모습인데 탄핵이라는 게 법률적인 거고 또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이 앞장서면은 뭐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이런 수순으로 되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탄핵을 주재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기 한 2주일 전 얘기로 잠시 한번 좀 갑시다. 돌아와가지고요. 사실 그 2월 17일 날 그 관훈 토론에는 사실 그 우리 최 대표님의 그 정치적 행보와 아주 묘하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 사실 그날 많은 사람들은 최 대표가 그래도 총선 불출마 선언은 밝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예상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실상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당내 여론, 당 안팎의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 총선 불출마를 안 했으면.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위원장이 이제 김문수 또 재선위원이 홍준표 의원 아닙니까? 그 두 사람하고 이렇게 합석한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내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강남 갑구에 출마할 의향이 없다. 여기는 서울 시내에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제일 좋은 데인데 내가 여기에 출마해서 지구당을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내가 국회의원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나. 이거는 내가 안 한다. 앞으로 내가 이 비례대표에 어디 뭐 말석이라도 어디 끼느냐 마느냐 그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셔. 나 그렇게 그쪽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 놨는데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가 봤나 하면은 우당에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그때만 해도 탈락될 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또 그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신경이 씌우는 사람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 할 게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가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자 우리 같이 손 탑시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이걸 좀 내 자리를 나도 그만 손 턴다. 당신도 손 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활용을 하든지 또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이번에 당선돼서 원내에 들어가기가 뭐 거의 무망하다 싶을 정도에 어디 하나 또 걸쳐 넣어서 뭐 그런 모양으로 가든지 그런 것 정도를 나는 생각을 실제 하고 있었어요. 실제가. 근데 내 생각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천에서 문제가 되고 갈 때 나도 정리를 하겠다.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털자.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나 이런 얘기로 사실은 내가 좀 내 그 공천관계를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거기서 물으니까 미리 내가 그 카드를 써버리면은 나중에 그런 효과를 내가 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적당히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얘기를 해줬으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사실 퇴진 요구까지는 안 갔을 테라는 이렇게 나는 퇴진 요구는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안 보았는가 하면은 퇴진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의 계기는 됐을지 몰라도 바탕요인은 난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바탕요인은 결국 뭐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핵심이 두 가지다 이거지 뭐 꼭 두 가지가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가 두 가지가 된다. 근데 첫째 하나는 당 지지도가 내려가가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자기 선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예? 두 번째로는 공천에 또 굉장한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공천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당무감사 결과 A, B, C, D, E라 해서 뭐 누구는 공천 확실,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탈락, 뭐 이렇게 분류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거 내가 공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당내에 확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게 출마를 해도 당선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 또 출마 자체도 못할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탈출구를 찾는 이 무언가에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이런 기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기류에 뭐 이회창 씨를 공격했다 하는 게 뭐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나 이렇게 보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얘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당의 지지도가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당의 지지도가 내려갔느냐. 그것은요, 다 아시다시피 결국 대선 불법 자금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1번은 결국 차떼기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돈이 증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700 몇십억대 빵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다가 근자에 와가지고 150억이 또 나왔죠. 50억이 또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뒤미쳐서 뭐 우리 당의 그 소송 수행을 위해서 검찰에 자주 출입하는 변호사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또 무슨 뭐 쓰다가 나면 CD가 어떻게 됐다. 응? 이게 뭐 대선 직후에 반환됐다. 아니다. 갖고 있다가 뭐 이게 사건이 터진 뒤에 반환됐다. 또 그 중에 일부가 뭐 부족하다 하더라. 별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 나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 한나라당을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나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공교롭게도 FDA하고 이락 파병을 언론에서는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전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 정당이 그거는 못하고 서청원씨 석방 결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결정타를 매긴 난 계기가 됐다. 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외의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난 두 가지,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 왜 이락 파병 한미관계를 고려하면은 한나라당에도 앞장서가지고 그걸 해결해줘야지 왜 질질 끌고 자꾸 그 말만 무성했느냐. FTA도 마찬가지 아니냐. 농촌은 몇 명이 반발을 하고 의석을 확보를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FTA 같은 거 밀어붙여야 되지 않냐. 왜 야당이 그거 못하느냐. 이런 등등이 겹쳐져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 외부의 보수 세력들마저도 한나라당은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굳이 우리가 든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대여 투쟁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당헌이 아니 분권형입니다. 총무는 총무대로 권한이 있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권한이 있고 사실 대표는 이름만 대표고 23만 명 대의원이 뽑았다는 거창한 수식어만 붙어 다니지 실제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또 이런 또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다 겹쳐서 나나 우리 원내 총무나 가열찬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걸 해보지도 않고 익숙치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이 매가리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계기라고도 봅니다.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 다음에 다른 하나, 이 지지도가 내려앉아서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참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이런 그 상황일 때 바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는데 그 발제 연설이라는 게 아주 짤막합니다. 근데 이 발제 연설을 외부에서 이제 초고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도 사실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와서 내가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대충 내용이 이회창 씨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걸 토론을 해서 걸리자.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원본을 가져와가지고 복사를 해야 여러 사람이 돌려서 보고 읽을 거 아닙니까? 이 복사본이 한 본이 외부로 나갔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내가 그 관훈클럽에 가서 읽은 그 주제 연설보다 아마 이회창 씨의 서청원 씨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이회창 씨 관련된 부분은 한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분량이.
그만큼 많이 이제 솎아내고 추려내고 표현을 바꾸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석간신문에 그 원초고가 흘러나간 겁니다. 그 원초고가 그대로 석간신문에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가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톤이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렇게 각인이 됐죠. 그러나 그 실은 그 현장에서 내가 그 발제 연설을 듣고 느낀 사람들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나하고 질문 답변이 오간 내용을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뭐 내가 이회창 씨한테 대해서 뭐 어떤 적의를 가지고 뭐 한 게 아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게 어우러가지고 생긴 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이회창 책임론을 제기하실 때는 어쨌든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 자금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어쨌든 뭔가를 좀 정리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던가요? 나는 발전문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이게 내 일이다 하고 좀 가로맡아 나서줬으면은 한나라당 너무 욕하지 마라. 이건 다 나하고 관련된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말이라도 또 그 말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좀 우리한테 부담이 좀 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원래 뭐 표현에는 사실상 뭐 이제 그 이전 총재의 감옥에 가겠다라는 표현을 빌어서 그런 뉘앙스까지 이 총재가 그렇다고 내가 감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결연한 얘기까지 했던 바 있다 이거지요. 그걸 상기시킨 거지. 그러면서 좀 우리를 여기서부터 좀 쉽게 얘기하면 좀 해방시켜달라. 뭐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뭐 그런 게 담겨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훈 토론 이후에 제가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한 며칠 있다 통화를 했는데 최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의원이 비유를 들면 카누사의 불력을 얘기를 하면서 이전 총재 오기는 자택에 가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가서 서로 어떤 그 화해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런 의향은 아니 나 뭐 그런 얘기는 들은 바도 없고 또 이회창 씨가 뭐 그런 정도 가지고 나는 뭐 이제 마음이 돌아서고 난 그럴 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석간 보도를 보면은 뭐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거기 가서 한 얘기를 자세하게 사후에 내가 보고 들은 걸로 압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대표 전 혹은 또는 그 대표 직에서 물러난 후라도 이전 총재의 오기는 자택을 혹시 찾아가실 생각은 있으시나요? 찾아간다고 해라.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뵐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때 이번 이 일로 해서 뭐 내가 이회창 씨하고 무슨 아주 관계가 단절되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소장파 의원들이 사실상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 대표의 원군처럼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상 이제 최 대표의 퇴진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장파들의 퇴진 요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당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 부당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전당대회 하자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내가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인 안 하면 나를 몰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 소집할 길도 없는 것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을 좀 떠나서 당의 아주 노인 상황을 내가 좀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생각의 그 화두는 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총선에 우리 당이 제대로 원내 안정의식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만약에 못 지켜내면은 우리 당은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내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참 깊은 묵상도 해보고요. 많은 걸 머릿속에서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내 여론조사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일은 아니로 돼.
현재 분위기로 보나, 우리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나, 또 뭐 각 신문, 방송 등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나, 이건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은 진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내가 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어떤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 안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일이다. 내가 이건 내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당대회를 한번 하자. 전당대회를 한번 해서 우리 당이 정말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보자. 내가 그걸 생각한 겁니다. 대개 미국의 경우도 컨벤션을 하면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0%, 15% 올라갑니다. 저도 지난번 그 8개월 경선 때 대표되고 나서 우리 당 지지도가 9%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쇼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우리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찻대기 정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해나가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특히 나라를 걱정하는 이 나라 보수 세력들이 나라가 안정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성장되기를 바라는 이 나라 보수층들이 그래도 우리를 다 챙겨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당원에 의하면은 대표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정기전당대회에서만 대표를 전국적 차원에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고, 유고라 그래가지고 대표가 뭐 그냥 물러나거나 참 뭐 죽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한 7, 800명 모이는 당원 대표자 대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대표만 바꾸는 문제를 당을 바꾸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달라. 내가 그렇게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당원을 고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들고 나간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 나가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이고 내가 무서워서 뭐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고 나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내가 뭐 그들한테 쫓겨났다는 이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뭐 밀려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계기는 눈에 보이는 계기는 거기서 촉발됐으니까. 그러나 그 계기가 문제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는, 온 국민이 한나라당 보고 썩은 정당이고 썩은 정치인으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가지고 코앞에다가 온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겠는가. 이게 당을 책임지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한, 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고민에 비해서 소장파들의 요구 자체가 솔직히 뭐 그 퇴진 요구 퇴진에 가까운 요구를 한 게 사실인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서운함감이 없잖아요. 서운함감이 뭐 전혀 없었다면 뭐 그건 뭐 거짓말이 될지 모르나 얘들이 왜 그러는가 하는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매사 판단할 때 역지사지가 제일 정확한 판단을 가져옵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면 나라도 일정 부분 그게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납득이 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받은 이후에 당내 소장파들이 지금 하는 것 중에 내가 지켜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걱정스러운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글쎄, 내가 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건데, 이 당을 열린 우리당 비슷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요. 물론 대북 정책도 뭐 우리는 그간에 현금은 절대 조사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인데 갑자기 뭐 현금도 쏴다 주다 그러고, 뭐 당의 중심 세력을 바꾼다? 또 560 물러가라? 무슨 황당한 소리들을 자꾸 해서
야,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순수성, 그거하고 뭐 다른 게 있다. 예? 이런 눈으로 지금 걱정성으로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소장파의 색깔과 그리고 그 정통 한나라당의 중심 세력이었던 분들의 색깔과 그룹의 색깔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싸라게 그 색깔이 다르다고 도저히 색깔이 합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소장파가 나가는 게 오히려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일부 중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그 걱정한 나머지 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을 뭐 제가 심심찮게 보았습니다. 차라리 갈라서 한 게 낫지 않냐. 우리는 어차피 보수 세력이 우리를 지지하는 건데 그들 표현을 보면 얘들 하자는 대로 끌려가가지고 그거는 저쪽으로 가봐야 거기는 전부 열린 우리 당판인데 그거 누가 우리를 지지할 거냐. 그거 아무 갈 이유가 없지 않냐. 오히려 찌토끼라도 단단히 지키는 게, 예? 한나라당이 취할 바 다른 길이 아니냐. 예? 그리고 분명히 이 사회에는 그런 열린당 스타일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들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 심심찮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안 나오시면서. 근데 그때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어떤 부분들을 가장 고민했는지. 총선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중심 화두는 총선입니다. 이 총선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내가 그냥 밀고 나가도 괜찮겠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사색하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자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제가 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있었네? 예,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한 번도 퇴진이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용어의 차이죠. 용어의 차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임 대표를 뽑아서 넘겨주고 내가 백의종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게 퇴진이지 뭐 달리 뭐가 퇴진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최 대표님이 퇴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해서가 있는데, 그래도 23만 당원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한 직선 대표인데, 뭐 퇴진한다 이러면은 사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나는 그거 퇴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에 꼭 나는 적합한 용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표현 그대로입니다. 전당대회 하자. 전당대회에서 군제 뽑고 그럼 나는 대표적 물러주고 백의종을 하겠다. 그게 제일 정확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뜻으로 하면 퇴진이지 뭐가 퇴진. 대표 안 하고 물러나는 게 퇴진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사실상 퇴진인데 다 퇴진이지 뭐 그게 그거지. 굳이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쓰는 데에는 이제 최 대표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자존심, 직선 대표 전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난 그런 뜻은 내 마음속에 찐 일이 없어요. 나는 그걸 전당대회 해가지고 부임 대표를 뽑고 그거 내가 물려주고 내가 백의종을 한다. 그게 퇴진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관훈 토론 직후에 뭐 이제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 공소심사에 맡기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근데 또 바로 결정을 그 다음 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인터넷상에 보니까 조중동이 사설을 써가지고 뭐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몰아씌웠더라고. 조중동이. 근데 그날 밤 늦게 김문수가 그날 무슨 공천심사위원회 관계 보고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응? 근데 전화 통화한 끝에, 오늘 낮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내일 그걸 좀 처리하는 게 좋겠다. 내가 당신들 다 위임해놨으니까, 그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한테. 그거는 미리 이렇게 양해가 다 서로 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낮에 얘기하고 밤에 이제 생각해보면 뭐 신문 사설이 그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또 버티기도 좀 그렇대. 사실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공천 탈락자들 마지막에
해서, 자, 나도 털겠다. 응? 할 만큼 했지 않냐, 우리. 이렇게 나는 사실 할 생각을 내 마음 깊은데 갖고 있었죠. 아주 마지막 정말 카드로서. 마지막에. 공천 탈락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물론 조금씩 흘러나오긴 나오지만은 공천 탈락이 정치적으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이 그건 살인이요. 정치적 살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내 책임 아래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내가 그분들한테, 자, 나도 하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카드로 내가 쓸 그런 요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내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내가 뭐 한마디 했지만 사실 공천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당권 자체 아닙니까? 공천권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정당 근처에 이렇게 구경을 하기 시작한 게 1966년이요. 당시는 출입기자로서 정당의 당권 때문에 강목싸움 하는 것도 봤고, 별 희한한 장면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전교로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공천을 내가 지휘도 해봤고, 공천 심사에 참여도 해봤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다면은 실제 정당에 있어서 당권의 핵심은 공천권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한 번 딱 시세지면 4년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네?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이 시작되는데 온 사람의 합창이 온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해외 공천 하라는 겁니다. 많이 바꾸라. 어? 한나라당 이대로는 안 된다. 많이 바꾸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공천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참 계획을 하느냐.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당 안에서 내가 이래 보기로는 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내 보는 시야의 범위 안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걔도 깨끗하고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게 나 김문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김문수를 골라서 공천심사 책임을 주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재선이고 또 다선의원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못 칩니다, 그거. 그래서 초재선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우리 당내 위원을 만들고 외부는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자는 이재호도 있었습니다. 응? 각 분야에 한번 좀 추천들 해봐라. 추천도 받고 내 머릿속에 있던 사람도 있고 기준이 뭐냐. 깨끗하고 응? 그리고 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게 보수 성향의 사람들. 응? 자기 분야에서 어지간한 그 소위 그 이스타블시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른 겁니다, 그게. 그걸 고른 뒤에 내가 김문수 보고, 내가 스스로 당권을 포기를 한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 공천. 응?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공천심사위원회가 작동이 됐는데, 내가 그동안에 공천심사위원회 전화는 많이 했습니다. 밖에 얘기를 전부 전해줬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다고 한다. 이 사람은 이런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 이 지역 할 때는 이 사람의 이런 의견도 참고를 해라. 이런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 홍길동이 공천 좀 해주라. 나 그렇게 압력 넣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압력 넣은 게 있다면 내가 오늘 의총에서도 얘기했는데 누구를 내놔도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그 좀 그냥 그 사람 좀 공천 좀 주라. 내가 2건 부탁한 적 있어요. 그것도 한 건밖에 안 통하다고. 그거는 당락에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구 내놔도 안 되는 겁니다. 서울 시내 그런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당 위원장이 그 좀
바꾸지 말고 좀 공천 좀 주라. 나 그 얘기밖에 진짜 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세월이 뒤년 뒤에 김문수나 홍정표나 그 공천심사위원들한테 이번 공천심사 과정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면서 내가 공천을 내 스스로 그들에게 다 넘겨줘버렸습니다. 내 당권을. 응? 그게 그 공천심사위원회예요. 그럼 사실상 그때 그 대표를 넘겨준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꼭 공천심사 기간 동안에 공천심사를 하는 그 권한, 공천권이죠. 근데 그걸 넘겨준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해라. 그 당권까지 사실상 넘겨준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 쉽게 표현해서요. 네. 뭐, 한두 개씩 얘기하는, 이제 공천에 이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 그게, 이 사람도 일리가 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나는 지금 우리 공천이 뭐 짜들아 유명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 공천으로서는 난 상당히 성실하게 노력한 이런 결과물이다. 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나 영어로 표현하면 so far, so good. 그런 정도로 난 보고 있어요. 나중에 공천 다 해가지고 한번 그 사람의 면면들을 대비해서 한번 보십시오. 열린당은 뭐 고위공직 지낸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능력이나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거 우리만 못할 거예요. 두고 보시오. 한 점수로 매기다면 그래도 한 최소 B+ 이상은 되겠구만요. 학점으로 매기잖아요. 저는 그래 봅니다. B 플러스 A 마이너스 그 어간 어디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원체 숫자가 많은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이거 좀 안 이랬었으면 또 그 탈락된 사람이 그 항의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일리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완벽하기를 기대하기도 문제가 있지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 공천 결과를 놓고 지금까지 공천 결과를 놓고 사실상 뭐 그 이해창계 인사들 털어내고 또 무슨 뭐 친최병렬 인사들을 또 심어놓은 동아일보 그래 보도했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분석을 그러면 친이회창계라고 지칭하는 게 크게 내가 보기엔 김기배, 박원홍 뭐 이런 사람들이 돼요.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김기배 씨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박원홍 씨는 난 그 뭐 별로 그렇게 실감 나지는 않고요. 분류가. 하순봉 씨 경우는 지금 그 안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원래 표결함을 해서 8대8로 가부동수가 돼가지고 그게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8대9가 됐다고 그래요. 7대9인가? 7대8. 7대8이 됐다고 그래요. 7대8. 그러니까 7대8이니까, 거기에, 누구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걸로, 막 결론을 내자. 뭐, 이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도 이회창 씨 모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공천됐다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소위 무슨 한국의 길인가 하는 그 연구 모임에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연구 모임은 나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 보좌관이 그게 그 연구 모임의 회원이더라고. 그런데 난 보고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 연구 모임에 관해서. 그리고 김희정 씨한테 물어보세요. 김희정 씨한테 그 연구 모임과 관련해가지고 나를 만난 일이 있는지 내가 김희정 씨를 그 연구 모임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나 있었는지 언제 김희정 씨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은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연구 모임일 뿐이지 나하고 직접 관계가 실제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소장파하고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공천 중에 소장파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뭐 정영근 의원은 처음에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각 의원인데
사실상 중간에 이제 소형파가 사실상 공천심사위에 압력을 넣는다고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면서 직접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공천을 주고 나니까 소형파원들이 이건 개혁 공천이 맞느냐? 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얘기하면은 내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나는 김용갑 위원이 공천 받게 되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언론에다가 얘기한 게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나는 역효과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시킨 대로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표결을 하니까 9대2가 돼버린 겁니다. 9대2가.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공천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젊은 사람들 안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은 됐을지 안 됐을지 뭐 내가 그 자신 없습니다 사실. 아니 그래서 이제 소장파가 죽은 김용갑을 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사실 그 얘기죠. 신문에 났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다뤘죠. 예. 근데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번 공천에서 물 대표님이 생각한 공천도 아까 있었을 테고 어쨌든 간에 이번 공천의 최대 어떤 뭐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물갈이 없이. 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사실 비판받았다. 아까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뭐 그 고문전력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가 별로 우리 안에서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김용갑 의원은 뭐 그우다 뭐 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처럼 사실 깨끗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뚜렷한 소신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영근 의원은 뭐 유선실 사건을 뭐 수사를 했다 뭐 그래서 뭐 공문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도 들었는데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람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3월 18일 날 이제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양을 대표권 이양을 하는데 그 9개월 동안 대표를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느끼셨을 텐데 새 대표는 그 좀 어떤 대표가 됐으면 좋을 건지 일종의 뭐 코치라고 할까요? 새 대표 지금 뭐 우리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내가 뭐 이런 사람 좋다 저런 사람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어쨌든 뒷바라지 해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여기 임하고 있는 거지 적극적으로 내가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가 좋다고 내가 설득을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되든 대표가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 당이 달라지는 모습 이걸 좀 잘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솜씨 그런 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9개월 동안 대표를 하시면서 사실 뭐 기대 여러 당내 정파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아무튼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과는 별로 없고 아쉬운 게 많지.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변명이 됩니다. 변명. 그러니까 뭐 변명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나는 변명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한 두어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인데 번번이 당했다느니 뭐 이제 이런 뭐 지적도 많이 있고 하는데 언론에서 봤는데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헤매기 시작한 게 결국은 차뜨기입니다. 차뜨기. 거기에 그렇게 세게 얻어맞고 전국에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밀려오고 하는데 전의를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소리고요. 전의 상실까지는 아니라도 말하자면은
원기왕성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새빨간 벗겨져가지고 광화문 리을이 나서는 이런 꼴이 되니까 원기왕성하게 뭘 투쟁을 하고 뭐 이렇게 쑥스러워지는 이런 면이 솔직히 있었어요. 네? 그런 정도만 내 얘기할게요. 근데 이번 총선 전망하고 관련해가지고, 네. 최 대표님이 생각하는, 지금 사실 그 외부에서는 사실 한나라당이 한 120석 정도만 얻어도 상당히 성공한 선거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 140석에 비하면 사실 한 20석 이상이 떨어진 건데, 심지어는 뭐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오늘 낮에 신문에는 뭐 상당히 듣기 좋은 기사가 있대요. 내일 신문인가에 한나라당이 여전히 영남권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일당이 될 거다. 뭐 그런 추측인데 나는 꼭 낙관적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어렵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당 대표를 했으면서 나보고 선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난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낙관적으로 내가 뭐 헌탈이 없다. 두고 봐라. 뭐 전국 정당 지지도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서 전부 1대1 대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전국 지지도가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우리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는 하죠.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뭐 안 된다고 벌벌 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속내를 이런 기회에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 한나라당이 과거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도로 지금 불안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이런 불안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면 또 좀 다를 수 있다나 이렇게 봐요. 경제는 나빠서 내 주머니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 텔레비 뉴스만 보면은 라디오만 들으면은 한나라당은 맨날 몇십억 몇백억을 그러니 우리 한나라당이나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네들이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응? 그런 모습을 실제로 듣고 보고 있는 대표라는 거는, 대표 입장이라는 거는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 눈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속이 타는 거지요. 내가 오죽 속이 타고 또 닥쳐올 일이 내 나름대로 걱정이 얼마나 됐으면은 내가 이회창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설 자리 앉을 자리 모르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일 거라는 거 내가 그거 못 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나는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봐서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대책이 없지 않냐. 응? 그게 좀 우리 좀 살려주시오. 역할 좀 해주시오. 내가 그런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 당 의원들의 불안해가지고, 참, 각자 다 지역에 나갔더면 말이지, 고개가 축 처져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얘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이 당 대표로서 내가 뭘 느꼈겠습니까? 내가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내가 이번에 벌어진 상황을 내가 정면으로 내가 받아들인 거고, 책임 있는 내가 당 대표 입장에서 이걸 해결 위한 길이 뭐겠는가 하는 거를 내가 제시한 거. 그게 이번에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뭐 젊은 의원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뭐 물러가라 그런다고, 뭐 의원들 몇 명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물러가라 그런다고 내가 보따리 사가지고 갈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근데 차떼기당 갖고
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 총재 또 비공식적 공개적 메시지 던진 거 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떤 뭐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지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걱정은 공유하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예, 걱정은 공유하는데 뭐 특별히 메신저를 정해가지고 보내고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충분히 상황을 알고 있는 걸로 난 그렇게 미루어 짐작했지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을 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 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한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홍준표 의원 저희하고 전화 통화에서 최 대표님이 이두원 총장, 사무총장 시절에 당무감사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회의 때도 그렇고. 퇴근 압력 있을 때도 상당히 일을 잘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또 최 대표 퇴진 요구 대열에 합류해서 홍준표는 합류에 앞장섰지. 네. 사실상 뭐 칼을 등에 꽂았다 이런 표현까지는 쉽지 않은데.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이제 자기를 믿고 또 뭐 일도 잘하고 이런 연으로 해가지고 뭐 쉽게 표현해서 좋게 보고 있던 사람이 또 내 나름대로 참 뭘 좀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씁쓸한 건 사실이죠. 그 이상 더 뭐 다른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셔가지고 가장 씁쓸한 장면이었나요? 글쎄요, 뭐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씁쓸한 일이 뭐 그래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난 대표 경선 때 최 대표님은 나는 대선 인큐베이터, 대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지 내가 직접 다시 대권 후보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사실상 공개 선언을 하셨었는데 한 번 했나 뭐 여러 번 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대선 인큐베이터 얘기를 하면서 사실 혹시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인큐베이터 하면 이런 얘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은 이래요. 나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DJ나 YS처럼 특별히 어떤 지역적 배경을 갖고 있고 패거리를 뭐 조금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패거리를 거느리고 있는 기보 정치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혹이야 모르겠는데 만천하가 다 알다시피 나는 지역을 배경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단 한 명의 기보원도 나는 거느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 정치 신념입니다. 나는 한국 정치가 이렇게 타락한 데는 난 제일 큰 원인이 기보 정치라고 난 보는 사람입니다. 기보 정치라는 거는 바로 부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재벌이 기보 정치를 하면 별 문제될 게 없죠. 네? 근데 그건 뭐 재벌이 아닌 사람이 기보 정치하는 거 바로 부패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웅치로 띄고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돈 없이 기보 어떻게 합니까? 네? 나는 내가 1966년에 국회 출입기자로 나와가지고 당시에 정치인들이 본 내 솔직한 소회를 이런 텔레비전 앞에서 그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다 도둑놈들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여기저기서 그때는 후원의 제도도 없을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돈 긁고 모아가지고 그걸로 기부원들 정당 살림살이 하는 것까지 지원해주고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면서 난 정말 정치를 안 하려고 생각했고 내가 참 팔자송환으로 정계에 들어와서도 나는 누구 계보 들어가본 일도 없고 나는 친구는 많습니다. 내가 모임도 많고 하지만 어떤 경우도 난 계보성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뭐 모아서 다루고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래저래 전국 단위로 뛰어다니는 선거를 내가 몇 번 해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해봤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나가봤고
뭐, 당대표 경선 나가봤지만, 실제 그런 일을 해보면은 그 계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유리하다는 걸 내가 실감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난 그걸, 다음번에 나도 이런 거 좀 해봐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정치인으로 내 정치를 끝까지 가고자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계보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대표 되실 때는 어쨌든 간에 총선을 좀 이끌어가지고 승리를 이끌고 그렇습니다. 이러고 싶었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이제 총선 자체를 이끌 수 없는 이제 처지가 됐는데. 이끌지는 않지만은 나도 총선엔 뭐 돕긴 도울 겁니다. 대기종군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 국회의원 배지도 이제는 뭐 이제는 빼놓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계 은퇴나 다름없는 듯한 그런. 뭐 나는 그걸 정계 은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총선 끝나면은 어떤 활동을 어떤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뭐 만들어야지. 여전히 정치 활동은 계속 하신다는 건 뭐. 그렇죠. 뭐 내가 여기서 뭐 나 정계 은퇴한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맹하실 때 왜 사모님은 특별히 데려가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데려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편하잖아요. 같이 다니고. 그런 거지 뭐. 아니 정치적 고민을 하는데. 그 뭐 같이 앉아서 토론하나 뭐. 내 정치적인 생각을 내가 할 때 나 혼자 앉아서 하는 거지. 응? 그래야 양말도 빨아주고 편리하잖아요. 이제 대표 결국은 지금까지 이 역경 경험 과거 경력들을 보면은 한 대표님께서는 모든 시장하실 때도 그러셨었고 노동부 장관 하셨을 때도 그러셨었고 좋은 평가를 남기고 멋지게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셨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은 뭐 이건 내 중심적인 얘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어제 이렇던 사람 내일 저렇게 변하고 난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도 서울시장 할 때 내가 하던 일, 노동부장 할 때 내가 하던 일, 50 청산한다고 내가 뛰어다니던 청와대 근무할 때 내가 하던 일, 나는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 내가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당을 맡아가지고 하는 동안에 초장에는 이 당에 들어와 보니까, 대표가 돼서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당내 이게 세력 분포가, 자, 이회창 씨 세력은 이회창 씨 세력대로 그대로 있고, 서청훈 씨 세력은 서청훈 씨 세력대로 그대로 있고, 내가 이 당을 장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현실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을 좀 추스려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서서히 돼 간다, 이제 이렇게 봐지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분권형 체제라는 게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총무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한 일도 한두 건 기억들 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움, 그게 분권형에서 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삿대기에 이제 세게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제 뭔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야당으로서 투쟁하는 그런 솜씨나 그런 능력은 상당히 훈련돼야 되는 건데 내가 그런 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렇게 얻어맞으니까 찻대기로 몇백을 이래 얻어맞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당 전부가 활력을 잃는 겁니다. 활력을 잃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세월이었습니다. 이런 세월. 근데 나를 지금도 노무부 장관을 시키고 서울시장을 시켜봐요. 농담입니다만 나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시켜봐요. 내가 뒤집었지. 혹시 합니까? 총선 뒤에 농담이요, 농담 또. 그거만 또 쏙 빼가지고 기사 쓸라 또.
같은 게 나오셔서 여쭤본 건데, 그제 회장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뭐, 북한 현금 지원도 허용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개헌론을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점은 어떻게 나는 개헌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제도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뭐 대통령 직선제로 4년 연임제로 하느냐, 뭐 분권형으로 하느냐, 내각 책임제로 가느냐, 그거 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한국 현실에서 그 모든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돈입니다. 선거자금입니다. 선거자금. 나는 지금 우리가 정치가 이직이 된 게 결국은 대통령 선거자금에서 오는 거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이대로 2007년에 그게 뭐 4년 중임제든 뭐 단임제든 간에 대통령 선거 그대로면 나는 우리가 지금 겪은 일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비슷한 일은 또 있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winner takes all 아닙니까? 이긴 사람이 다 먹잖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아직도 정부와 관련해서 죽고 사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법을 어떻게 하고 또 이번에 어떤 시련을 겪어도요. 난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도가 뭐냐보다도 난 더 중시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건 한국 정치의 도덕적 파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제도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 자체가 도덕적으로 파멸 지경은 몰리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 안 쓰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게 돈 안 쓰는 선거. 제도가 뭐든 간에. 현재로서는 그냥 평범하게 놓고 보면 돈이 그래도 제일 덜 쓰는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내각제라든지 이원 분권형 제도인가 뭐 이게 오히려 돈 적게 들 겁니다. 왜? 대통령 권한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제를 그냥 가져가면은 무슨 특단의 장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나는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된다고 봅니다. 나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장치를 만든다면은 대통령제가 제일 낫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나아요.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 직선제가 제일 낫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제도 가지고 가면은요, 뭐 가는 방향은 나는 내 손에 장을 지죠. 근데 그 개헌 부분이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부분은 사실 대선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총선에서는 좀 약발이 그렇게. 글쎄 나 뭐 그 약발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것까지는 잘 단정적인 얘기는 난 못하겠는데 어쨌든 나는 이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나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내 관심에 초점이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재임 기간 때 계속 불화설이 있었던 서청원 전 대표하고는 뭐 나는 서청원 대표를 상대로 내가 무슨 뭐 말이든 행동이건 나 어떤 것도 그쪽으로 향해서 내가 뭐 적극적인 뭐 그런 거 해본 일은 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한 당무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더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소리가 있었고 뭐 그랬지 뭐 특별히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석방 동의 결의안도 의총에서는 또 반대하시고 뭐. 내가 경고를 했죠 의원들한테. 왜 내가 경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지 않았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쨌든 간에 서청원이가 구속되는데 직접적으로 근거가 된 거는 팩스 한 장이거든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청원이 측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무시할 수만도 없다 하는 이런 일말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요. 예. 다른 하나는 내가 그날 의총에서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하고 원만한 사이 같으면은 내가 차라리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니 좀 고생하고 참아라. 그렇게 했지만은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나하고 무슨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내가 말리면 내가 아주 인간적으로 옹색한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겠더라고요. 의총에서 그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 환경에서 서종이 석방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해라. 굉장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강남 가부는 지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난 건가요? 예, 뭐 괜찮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좀 찾아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지금 사람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님 지역구는 아무래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텐데 일단 이게 뭐 후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후임이나 다름없이 오는 인사이기 때문에 많이 좀 신경이 쓸 것 같은데 좋은 사람 있어요. 뭐 그 신준우 고검장이 다시 거기 뭐 오신다는 뭐 그런 얘기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때 뭐. 아직 시간이 며칠 있잖아요. 자, 이제 대충 이 정도 하면 뭐 물어볼 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네티즌들도 뭐 오마이뉴스 보시는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따라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상에 나와 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한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인데요. 우선 보십시오. 투자가 서버리지 않았습니까? 투자가 서버리니까 자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직장을 공급하려면은 경제가 5몇 %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개 한 4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만 개가 늘리는 경우가 거꾸로 3만 몇천 개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결국 나는 이 정부의 이른바 잘못된 개혁, 네? 또 정책의 일관성의 결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투자한 사람 아무도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넘쳐나고, 실업자 넘쳐나니 주머니 돈 없으니 안 사먹으니까 식당에 먹고 장사 안 되고, 나라가 지금 이꼴로 가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그냥 솟아오르고, 일본도 주저앉았던 나라가 다시 또, 고개 들고 나오고,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아세아에서요, 북한 다음으로 우리가 성장률이 낮습니다. 북한은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지. 우리가 제일 낮은 거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방글라데시만 못해요. 경제 성장률이. 오늘 이 지경도 있잖아. 이 경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둘째, 교육 한번 보십시오, 교육. 이 나라 이 교육이 교육 제도입니까? 뭐, 내 긴 얘기 안 해도,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교육을. 이 교육도 고쳐야 됩니다. 또, 안보. 우리가 무슨 북한이 쳐내려와서 그 대비하는 안보도 안 보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도 안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정부가 한미 관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 그래도 부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하고 완전히 저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 한강 북쪽은 주한미군이 하나도 없이 텅 비는 상황으로 두고 보십시오만은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볍게 본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보십시오. 가정이 지금 무너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 자, 애기 안 낳잖아요. 육아 겁나고 교육 겁나니까 젊은 여성들 애기를 안 낳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 1.1입니다. OECD에서 최하위입니다, 지금. 네? 몇 년 지나면요, 우리 인구 급속하게 줄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가정이
외국의 어떤 나라 선진국 가정보다도 폭력이나 포르노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응? 그러니 젊은 그런 애들이 또 부부관계가 이게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이혼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잖아요. 응? 뭐 이런 거 주소생이라고 하면 날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정이. 응? 가정의 가치가 우리 삶의 근본입니다. 응? 이런 등등 문제에 관해서 사실 누가 쉽게 얘기하면은 전공령이가 잘할 수 있는지 맞아요. 내가 대표니까 최능렬이가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제껴놓고 개혁한다고 도선한복 뛰다 보면 뭐합니까? 개혁해서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동창력이 뭡니까? 뭐 북한한테 남겨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훈련되고 능력 있는 이게 한나라당입니다. 다소 대통령 선거 자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처해 있긴 합니다만 정치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누가 그래도 능력 있고 누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래도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좀 현실적으로 한번 봐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뭐 나는 그 사람 내가 욕할 생각도 없어요. 욕할 생각도 없고 잘해주기를 그저 바라는 그런 내가 입장인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당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나라 끌고 가면은요 난 이 나라는 진짜 앞으로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네티즌들도 또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들도 정말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 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좀 더 가버리면은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질문 준비했다가 못 드린 질문 딱 하나만. 예, 하세요. 의원님, 지금 총선, 어쨌든 총선 이후에 다시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총선을 거치는지 가장 궁금한데. 총선 지금 그대로 지금 치르는데, 나도 슬슬 다니면서 뭐, 손잡고 후보들하고 같이 뭐 시장도 다니고 하면서 도와주는 거지 뭐 뺏고 내가 할 게 뭐 있으면 내가 돈이 있어 뭐 있어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부산의 그 의원이 대표께서 이제 그 전략 지역에 나가시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일단 비례대표 안 되니까. 전략 지역에 뭐로 나가란 말이야? 후보로. 안 돼? 그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과 연남 쪽에서 모르겠어요. 전략 지역 아주 평평한데 이렇게 그렇게 한번 나가시면서 그러니까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뭐 이런 것도 좀 뭐 이거보다 더 희생하라고? 근데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역할을 그러니까 뭐 선대위나 이런 데서 역할을 못 하시게 된다면 뭐 역할을 할 거 있겠지. 왜 역할을 했겠어. 나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같이 하시는 건지 근데 나 그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천 다 끝났는데 내가 어디를 비집고 들어가란 말이야. 아직 지금 뭐 분구 예정 지역이라든가 몰라.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 한 사람 없던데.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대표 이양하시고 나서 전대 끝난 다음에 뭐 그래도 옥인동 사택을 한 번쯤은 뭐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자연스럽게 뭐 식사할 기회가 생기든지 뭐 그럴 테지요. 뭐 그거 그렇게 어렵게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됐어요? 예. 오케이. Thank you.